오늘 밤 한 문명이 완전히 사라져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게 무슨 뜻이야? 화요일은 이란에서 발전소의 날이자 다리의 날이 될 거야. 이 모든 게 한 번에 일어나는 거지. 그런 건 전혀 없을 거야. 문 열어. 이건 전쟁에 관한 가족 프로그램이야. 진지하게. 너 미쳤어? 그래도 여전히 전쟁에 관한 가족 프로그램이야. 아니면 넌 지옥에서 살게 될 거야. 그냥 넘어가자. 그냥 지켜봐. 우리는 그걸 피하는 데 성공했어. 어쨌든 지금은 말이야. 화요일에는 문명 자체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휴전과 비슷한 상황이 찾아왔지만 그마저도 하루도 안 돼서 구멍이 숭숭 뚫려버렸어. 휴전 첫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은 단 5척뿐이었는데 이는 전날 통과한 선박보다도 적은 수였어. 만약 휴전이 완전히 깨진다 해도 아무도 놀라지 않을 거야. 그리고 곧 우리는 오늘 밤 한 문명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트루스 소셜 게시글을 더 자주 보게 될 거야. 이미 그런 게시글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란이 휴전 협정에 완전히 따르지 않는다면 그때는 사격이 시작될 것이고 그 규모는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 없는 더 크고 더 강력한 것이 될 거야. 좋아. 그렇다면 문명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그게 좋은 생각이 아닌지에 대해서도 말이야. 하지만 그 말은 먼저 국제법에 관한 덜 설득력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반발 효과에 대해 설득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논의도 해야 한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서 무언가를 볼모로 잡고 협상하려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 설득력 있게 논의할 거야. 여기에 처음 오셨다면 먼저 환영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아마 제가 국제법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10분 동안 깊이 파고들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터무니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표로 삼을 무언가가 있다는 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거의 의미가 없고 그래서 터무니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충격과 공포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국제법 위반이라고 그들이 말할 겁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도널드 트럼프가 국제법을 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와서 그를 체포할 건가요? 유엔이 뭘 할 건데요? 그를 제재할 건가요? 유엔 군대로 그를 제재할 건가요? 아, 잠깐만요. 유엔은 군대가 없잖아요. 조지 W. 부시와 이라크 이후로 우리가 아무것도 배운 게 없나요? 유엔은 그와 같은 다른 모든 국제기구들처럼 무기력합니다. 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강제력이 없는 국제기구들도 여전히 매우 유용할 수 있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학문적 분신, 즉 실제 게임 이론가이자 교수인 또 다른 자아는 그 주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국제기구들은 분명히 누구에게 무엇을 강요함으로써 성공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들이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국내법에 대한 기본 표준을 만들고 그런 다음 정부에 국제법과 일치하는 국내법을 제정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국내법이 더 집행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것이 의미 있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트럼프 법무부는 이미 우회 방법에 대한 법적 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결국 미국 법의 합법성을 결정하는 헤이그의 판사들이 아니니 그런 생각은 지금 버리세요.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주장들 중 일부는 이 점을 이해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는 여전히 백악관의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국제법은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그것을 어기면 나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건 법이잖아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선생님? 부끄럽지도 않으십니까? 자, 속보입니다. 많은 국제 지도자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지도침을 우리와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일지도 모릅니다. 이 주제에 대해 국제법 논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미 설득되지 않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분들도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도덕성이 없다고 비난하면서도 계속해서 도덕적인 논리로 그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과 석 달도 안 됐을 때 세계 정상들이 다보스에 모여서 그들만의 이상한 리더 행보를 했었습니다.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가 많은 사람들이 이번 행사에서 최고의 연설이라고 평가한 연설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주제는 세계 질서와 국제법이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세계 질서의 균열, 기분 좋은 허구의 종말, 그리고 거친 현실의 시작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실에서는 지정학, 즉 주요 강대국의 지정학이 아무런 한계나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프랑스어로 했지만 제가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걸 듣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다행히도 그는 곧 영어로 바꿨습니다. 수십 년간 캐나다 같은 나라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 아래 번영해 왔습니다. 우리는 국제 규칙 기반 질서 이야기가 일부 거짓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자들이 필요할 때는 스스로를 예외로 두곤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역 규칙이 불균형하게 집행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제법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정체성에 따라 적용되는 엄격함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연설은 불과 석 달도 안 된 일이었는데 마치 모두가 그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국제법이 무슨 의미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좀 더 전략적인 관점으로 전환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제안하려는 대안이 이란 국내 정치 관점에서 어떻게 역효과를 낼 수 있을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전쟁에 들어설 때 인기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정부의 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2월 말에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궁극적 목표는 더 우호적인 정권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발전소와 다리를 파괴하나요? 아니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기 결집 효과를 촉발해 온건파도 정부에 동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 정부가 미국과의 싸움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시위대에 저항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반발이 있을 거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런 긴장을 고조시키는 조치의 분명한 단점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봉기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는 신호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런 내용의 유출이 있었지만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분석하는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작전 이후에 가능한 일을 분석하는 것인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순효과가 언론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명확하고 불가피한 단점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주장에 잠재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일반적으로 이것은 미국과 이란 이슬람 공화국 사이의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전복할 기회가 있다면 1월에 있었던 그 시위대 핵심 인물들은 분명히 그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이란 정부의 관점에서 문제는 그들이 온건파들에게 이것이 실제로 제로섬 게임이며 익숙한 악마가 백악관에 있는 악마보다 낫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란 국민들은 미국이 현실적으로 이란을 점령하고 통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들은 미국이 현재 지상군을 배치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몇천 명 정도만 배치할 수 있고 이 나라를 직접 점령하려는 시도조차 하려면 훨씬 더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은 2003년에 이라크에서 미국이 실제로 그 나라의 독재자를 전복시켰지만 이라크를 미국의 보호령으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나요? 널리 퍼진 역효과론의 두 번째 잠재적 결함은 이 상황의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누군가가 시위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는 시위에 참여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입니다. 상당히 괜찮은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정부를 싫어하더라도 일상생활을 계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상황이 비교적 괜찮고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나라 전체가 정전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기 시작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군대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느낄까요? 아마도요. 그렇다고 이란 정부에 대한 반감이 달라질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이 이란 정부에 대해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폭탄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란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 외에는요. 따라서 미국이 이 전략을 실제로 사용한다면 그에 따른 종합적인 역풍 효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인프라를 파괴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길게 논의했던 사안입니다. 그곳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유럽이 볼모로 잡고 있는 크렘린의 자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볼모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인프라에 대해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다리나 발전소가 파괴되면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 간단히 스위치를 켜는 것처럼 쉽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상대방과 예를 들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간합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당신의 협상력은 전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익과 군사적 결말까지 싸운다고 가정했을 때 상대방에게 가할 수 있는 비용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쩌면 직권에 반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그 비용을 가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 협상 기회가 실패하고 진짜 최후의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요. 그 이유는 상대방이 그 비용을 초기에 치르게 되면 이후의 의사결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이 전쟁을 계속할 때 드는 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협상에서 일부 지렛대를 잃게 됩니다. 여기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가족이 돈을 내기를 거부한다면 인질을 죽이는 것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당신은 방금 유일한 지렛대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유리하게 끝내려면 실제 군사적 진전에 본질적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군사적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전쟁의 예상 결과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인다는 의미이지만 이는 필연적으로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안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결과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불리하게 변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유리하게 바뀐다면 협상에서 더 큰 영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시설들은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비용 부분은 작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수익을 잃고 이는 크렘린의 예산을 압박해 우크라이나가 상대할 러시아 병사 수를 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르그 섬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과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한 단순히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반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는 것과 앞으로 평시든 전시든 지뢰를 대량으로 깔아 장기간 봉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사실 국제법도 이런 예외를 인정합니다. 비례적인 군사적 효과가 있다면 민간인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공격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무엇이 비례적인지 누가 해석하느냐가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 이와 관련된 몇몇 국제협약, 예를 들어 제네바 협약 제1추가의 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무시하더라도 바로 그 점이 미국 법무부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라는 걸 알고 계시죠? 다시 말하지만 국제법은 실제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설득력 있는 논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해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런 행동이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이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려 한다면 이 계획이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위협 때문이 아니라 백악관이 전쟁을 진전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추가 공격은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사흘 동안의 뉴스 보도가 도널드 트럼프가 한 말에 근거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요. 그런 말들은 보통 대통령이 하는 말은 아니지만 전쟁을 주시하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할 내용도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이와 관련된 음식 밈이 있습니다. 세상이 그 밈을 믿는 것과 도널드 트럼프의 모든 위협을 해석하려는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비교를 위해 이란이 미국의 죽음을이라고 외치는 걸 몇 번이나 들어보셨나요? 트럼프가 위협했던 것의 더 간단한 버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들이 그렇게 말해서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에서 말을 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저는 군사위기에서 그 부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가 위협했던 행동 방식에는 엄청난 전략적 결함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요점은 무엇일까요? 국제법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행정부를 전혀 설득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전에는 역풍의 위험이 있지만 전체적인 효과는 복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를 표적으로 삼으면 협상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어 보통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좋은 선택은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해서 더 많이 배우는 것입니다. 이 주제의 다양한 영상과 전체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